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머신러닝의 활용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신러닝의 분류와 모델,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개념과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정의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인데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맨 위의 것을 보면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 세세하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T라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P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경험 1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학습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은 이제 1997년에 탐 미첼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머신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이후에 정의된 것들이 어떤 사례 데이터, 즉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성능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다. 또는 성능을 개선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경험을 이용하는 계산학 방법들이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네모 박스가 계속 이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정의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먼저 어떤 성능이라는 것에도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것에도 박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 머신러닝의 정의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어떤 이 프로그램의 성능 자체가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계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즉 기계가 학습을 경험을 통해, 즉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어떤 성능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성능이 점차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 머신이, 즉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머신러닝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어떤 부흥기가 왔을 때 그때 개발이 되었던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인간 전문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추론 엔진과 지식 베이스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식 베이스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인간 전문가로부터 지식 베이스에 뭔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규칙과 사실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나올 예시이긴 한데 어떤 기계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단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추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추는 동그랗고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실을 끼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야지만 단추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다음 상태 또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규칙이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구멍이 없고 동그랗지도 않고 실을 끼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규칙을 통해서 그것이 단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규칙과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정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1980년대에
이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사실 이런 간단한 예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시스템, 환자의 상태가 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해 보자라는 의료 시스템의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로부터 굉장히 복잡한 지식을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베이스에 전문가로부터 얻어진 지식들이 그 추론 엔진을 통해서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 넣었을 때 이 추론 엔진이 지식 베이스에 있는 규칙과 사실을 토대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일반인이 제시한, 즉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전문가를 의미를 하죠. 비전문가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런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던 전문가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머신러닝과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문가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식 베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규칙들을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원형이고 구멍이 있고 단단한 물체이면 단추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은 반대로 이런 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이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런 사진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으로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 이제 규칙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이미지가 단추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미리 주고 이 데이터와 정답을 주고 그 내부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진들을 주고 이것은 단추 사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단추가 아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와 정답을 같이 프로그램에 넘겨주면 그 컴퓨터에 넘겨주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을 학습을 해서 단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 규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시스템에서 미리 규칙이 정의되어 있는 전문가 시스템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학습해 놓은 규칙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어떤 기계가 이 이미지를 단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단추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내부 시스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머신러닝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 중에 인터넷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는 굉장히 그 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사용할 때 그런 SNS의 사용 기록 또는 친구 관계 같은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전체 사용자의 양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웹 방문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아주 커다란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용자들의 클릭 횟수라든지 어떤 제품을 클릭했는지 또 어떤 제품을 클릭 후에 구매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이 서버에 남게 되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빅데이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료 기록이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양한 의료 기록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분께서 이제 컴퓨터로 우리의 어떤 상태라든지 처방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 이런 의료 기록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어떤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머신러닝이 상당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드코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머신러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규칙을 알아서 학습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처럼 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또는 이미지나 영상처럼 사람이 너무 양이 많거나 사람이 처리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그 내부적으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웹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 이때 이제 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서 사용자들의 그 구매 기록이나 어떤 시청한 기록들을 보고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상품을 살 것이다, 혹은 어떤 영화를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머신러닝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또 시리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 방문 데이터에서 추천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어 처리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제 챗봇에서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답변을 내놓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입력, 출력 데이터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데이터 형태와 문제, 즉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에 따른 분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런 앞서 보여드린 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 같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 즉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의 앞서 말씀드린 분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의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나신다면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SVM이 신경망보다 더 앞섰다, 혹은 더 뒤처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SVM이라는 것이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확률 그래피컬 모델, 그다음에 결정 트리, 이런 것들은 일단 머신러닝의 그 초기의 알고리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이고, 인공신경망 안에서도 이제 퍼셉트론, 또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신경망, 오토인코더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또 세부 모델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확률 그래피컬 모델, 그 안에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나 마르코브 랜덤 필드, 결정 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초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후에 이제 수업에서는 좀 간단한 모델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모델을 소개하는 것으로 좀 순서를 정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인공신경망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경망을 카피한 것입니다. 즉, 신경망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지금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들을 모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신경망에 포함되어 있는 신경세포, 즉 뉴런의 그림입니다. 이 뉴런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여러 개의 돌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 돌기로부터 바깥에 있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이 존재하고 이 신호가 이렇게 길게 중간에 뻗어 있는 것으로 전달이 돼서 그 다음 뉴런으로 또 아웃풋, 출력을 내놓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뉴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람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유사하게 카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실제로 사람의 뇌 속에 들어있는 이 뉴런의 행동 방식을 따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모습처럼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뉴런한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방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에 설명되어 있는 인공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공 뉴런은 이제 실제 뉴런과 유사하게 인풋을 받아서 어떤 내부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산해서 결과값 하나를 출력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들은 이 개수는 이제 우리가 연구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 인풋이 지금 x1, x2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인풋을 기본적인 시스템에서는 여기 이 중간에 있는 W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풋마다 가중치가 주어져 있고 이 가중치와 인풋 값을 곱해서 그 곱한 것들을 전부 다시 더해서 어떤 특정한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이 한 값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뉴런이 이 왼쪽에 있는 실제 뉴런을 카피한 것이고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공 뉴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퍼셉트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여러 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퍼셉트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단층 퍼셉트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이제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2010년 이후에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이라고 했었죠. 즉 머신러닝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도 굉장히 단순한 이런 형태의 단층 퍼셉트론처럼 단순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 있지만 오늘날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은 아래 그림처럼 이 하나의 퍼셉트론을 지금 이제 도표로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앞에 보신 이 그림하고 동일한 거를 다른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풋으로 x가 들어오고 x 값이 들어오고 여기에 각각의 인풋마다 어떤 가중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에서 뭔가 계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이고 이 하나의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노드가 지금 한 6개 정도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점점점으로 가운데 있는 곳들에 이런 유사한 퍼셉트론들이 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이제 입력 X값들이 쭉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연산을 거쳐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 아웃풋 O1부터 OC로 되어 있는 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어떤 인공신경망 모델이 지금 층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층이 입력층,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은닉층, 즉 히든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이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이 은닉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닉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닉층을 2개 이상 만들어서 조금 더 복잡한 연산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층을 쌓아서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주어진 문제는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영상 처리 등의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활발히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영상 처리 같은 분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코딩이 어려운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드코딩이라는 것은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짜야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이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미지 영상 처리 같은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런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실제로 프로그래머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그 내부의 규칙을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영상 처리 같은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번역기, 파파고처럼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언어 한 문장 안에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조사고 어떤 것이 명사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일단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번역이 가능한데 이런 규칙을 우리가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영상 처리 등의 분야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발히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개선시키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을 사용해서 인간 전문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인데 머신러닝과는 또 다르다. 머신러닝은 전문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직접 학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규칙을 직접 정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활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과 어떤 신경망을 모사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었고 이 인공신경망 중에서도 은닉층, 즉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